그러면 각 상황별로 이제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성향별로 한번 봐보면 내가 위험 회피형이다라고 보면 채권 ETF를 80% 넣고요. 주식형을 20% 넣겠죠.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면 채권의 ETF를 많이 사두는 거죠. 이렇게 사서 주가가 빠졌을 때 채권형 ETF 중에서 80%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를 팔고 주식형을 쌀 때 더 사면 되겠죠. 박스권 예상이 된다. 아니면 내가 투자자인데 위험 중립형이다 라고 보면 주식 ETF의 50%, 채권 ETF의 50% 반반씩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박스권 여기 위에 있을 때 조금 주식형을 좀 팔고요. 그리고 채권형을 좀 사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채권형을 계속 팔고 주식형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로 현금원과 코덱스 레버리지만 갖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채권형 ETF를 아무래도 갖고 가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손이 좀 더 가더라도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강세장을 예상을 한다. 아니면 내가 상당히 위험을 추구하는 고성향 공격형 투자자라고 보면 주식 ETF를 80%, 채권 ETF를 20%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형 ETF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채권형 ETF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기가 짧은 것과 긴 게 있습니다. 짧은 거는 코세프 국고채 차트랑 코세프 단기자금 차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면 단기자금은 만기가 짧죠. 그러니까 그냥 이자가 거의 CME 금리처럼 쫙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CME 금리는 좋은데 좋은 거는 언제든지 팔 수가 있죠. 그래서 팔고 사고. 그리고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배당 때문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국고채 차트는 만기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차트는 짧은 것들 거의 금리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만기가 뭐 며칠, 몇십일 그런 것들 위주로 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기 긴 게 코세프 10년 국고채 채권이죠.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마이너스 날 수가 있어요. 금리가 갑자기 확 올랐을 때 이렇게 빠지죠. 이런 게 언제냐? 뭐 예를 들어서 뭐 IMF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먼 사태 아니면 중국발 리스크 아니면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그랬을 때 출렁출렁 되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팍팍 빠질 때도 있고요. 반대로 급등할 때도 있죠. 왜냐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게 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움직여도 이 차이가 큰 거죠. 단기 자금은 짧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ETF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코세프 단기 자금은 짧은 거, 그 다음에 코세프 국고채는 10년으로 긴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시중의 금리가 상승한다.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채권 가격은 빠진다. 안 좋죠? 그러면 10년물 갖고 있으면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코세프 단기 자금이고요. 시중금리 상승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채권 가격 하락폭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세프 단기 자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자만 받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거. 지금 같았을 때는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나 그런 쪽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지만 돈을 계속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럴 때는 듀레이션 긴. 듀레이션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보면 만기라고 보면 되는데 만기가 긴 것들.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의 가격 상승폭이 크다라고 했죠. 뭐냐? 만기가 10년짜리가 만기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채권 금리가 살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살짝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움직인 거랑 요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반대로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정도. 요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걸 선택하면 되고요. 내려갈 때는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이 수익이 날 것 같다. 긴 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시중금리가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는 만기가 긴 걸로 갖고 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연령대별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봐볼게요. 20, 30대는 지금 재무 목표가 결혼을 해야 되고요. 주택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자금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월급 갖고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이 자산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ETF의 8, 채권 ETF의 한 2 정도로의 편입 비중이 적절해 보이고요. 40대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회사를 다녔죠. 그리고 애들은 거의 중고등학교 그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후 대비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죠. 사실은 20, 30대부터 해야 되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노후 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자녀학자금,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자산 증시, 분산 투자죠. 그래서 결론은 ETF가 주식형 ETF 5, 채권 ETF 5 이렇게 반반씩 섞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좀 보수적으로 가는 거고요.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50대, 60대는 노후 대비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자녀 결혼 자금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간 게 간병비. 요즘은 100세까지도 살기 때문에 70대 때 아파버리면 20, 30년을 간병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간병인 한 명 쓰는데 요즘 굉장히 비싸죠. 뭐 중국 분들 외에 한국 분들 쓰려면 거의 돈 1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 1년이면 얼마죠? 1년이면 12달이니까 3,600,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 6천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선은 자산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은퇴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손실 났을 때는 20, 30대는 복구가 가능하죠. 자산 전략을 잘 세워서 빠졌을 때 주식을 더 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40대 넘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고 5, 60대는 거의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2, 채권은 8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본토 ETF, 해외 ETF에 대해서 봐볼게요. 위에 게 중국 본토, 코덱스 중국 본토 A50이고요. 밑에 게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인데 두 개가 비슷하긴 한데 폭이 이게 훨씬 크죠. 여기서 하락폭이 한 이 정도 갔다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한 번 쭉 빠지죠. 왜냐?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장이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중국 차이나 A 레버리지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거래를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2014년도, 2015년도에 이거 장이 올라갈 때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매매를 했다. 하지만 하락기 때 맞았으면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이런 와중에 매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그 다음에 업종별로 ETF를 한번 봐볼게요. 업종별 ETF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뭐 이런 것들은 지수고 반도체 업종이 있죠. 반도체 업종. 그 반도체 업종 어떨 때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을 때. 지금 반도체 가격은 거의 바닥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나 뭐 관련주들을 사기에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코덱스 반도체를 사면 된다. 코덱스 은행은 언제 사면 될까요? 지금도 조금씩 바닥권을 그리고 있긴 한데 은행주들도 보통 이렇죠.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쭉 빠졌죠. 쭉 빠질 때는 금리 하락기이기 때문에 쭉 빠졌고요. 근데 미국부터 해서 금리 조금씩 올리니까 은행주들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더 특징은 뭐냐면 배당주라는 거죠. 은행주. 배당을 2%, 3% 주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금리 하향기에는 앞으로 트렌드는 뭐냐.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고배당주에 돈은 계속 몰릴 것이다. 그래서 코덱스 은행도 계속 모아가면 여기서도 배당에 대한 부분 좀 메리트가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 쪽에 대한 부분 좋고 특히 일본 엔화는 그동안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이제 강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그러다 보면 반사이익은 최대는 한국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삼성그룹주,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최악의 상황, 아사 직전으로 가고 있지만 주가는 거기에다가 반영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적 자금 투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율협약에 들어가서 부채를 까면서 가고 거기다가 경기가 좋아졌을 경우는 코덱스 조선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들어갈지는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1년, 5년 뒤에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알고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산업별로 모르고 있으면 항상 귀동량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권은 언제냐? 지수 올라가면 증권주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해 좋다라고 보면 증권주들은 대세 랠리를 펼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증권주들은 오르는 것도 있고 어떤 증권주들은 심지어 빠지는 게 있겠죠. 지수와 상관없는 증권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증권주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화학은 아까 WTI가 올라갔었을 때 같이 수익이 나는 구조다 볼 수가 있고요. 철강은 말 그대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이 제품의 판매 가격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철강주들 포스코를 살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을 살지 잘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걸 사는 겁니다. 보통 특히나 투자를 처음 하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주를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철강 이런 종목을 사두면 조금 마음이 좀 놓일 수가 있겠죠. 왜냐? 어떤 그래도 펀드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놓입니다. 분산 투자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가지가 있죠. 국내 건설 회사들의 주가는 국내 건설 경기가 턴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 수주가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보통은 중동에 많이 나가고 있지만 봤더니 굉장히 저가 수주였기 때문에 받아도 더 적자인 그런 수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주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달러 ETF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ETF는 한마디로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건데 달러 가격 대비해서 원화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언제냐? 이거는 포트폴리오 갖고 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만 내가 갖고 가는 거랑 주식하고 달러를 같이 갖고 갈 때는 주식에서 깨지지만 보통 주식이 깨질 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안 좋을 때는 안전자산에 돈이 들어가는데 최고의 안전자산은 달러입니다. 금보다도 달러가 더 안전자산입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식과 주식이 위험할 때는 달러를 같이 갖고 가면 인버스도 수익이 나지만 인버스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분산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똔똔에 갈 가능성이 큰 거고요. 달러는 빠질 때만 사면 달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원화는 글로벌 플레이를 봤었을 때는 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화를 100%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국내 부동산 갖고 있고 국내 예금 갖고 있고 국내 주식 갖고 있고 국내 채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가 원화로만 갖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을 때 우리는 해외여행 가기도 힘들고요. 어떤 상당히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달러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부는 갖고 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당 성장 ETF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배당주를 사기에는 부담되는 거예요. 배당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당주는 특징이 배당은 2% 3% 줄지언정 주식에서 20% 30% 까먹으면 그거는 투자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찾기는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배당, 펀드를 사자. 근데 펀드도 뭐 장기 투자하면 배당주 펀드도 좋죠. 뭐 신용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펀드도 좋지만 내가 사고 파는 것들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배당 성장 ETF, 뭐 코덱스 배당 성장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가고 있죠. 그 배당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당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배당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표시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룹주 ETF, 아까도 봤다시피 삼성그룹주, LG그룹주, 현대차그룹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는 아무래도 IT가 크고요. LG그룹도 뭐 IT 위주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당연히 자동차 위주겠죠. 그래서 이 업종별로 사는 것도 좋고요. 현대차그룹은 어쨌든 뭐 기아차까지도 다 들어있으니까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이런 쪽도 보면 완성차가 아니라 요번에 봤더니 아예 부품주까지 날아갈 것 같다 그러면 현대차그룹을 살 수도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주요 해외 ETF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는데요. 국내 ETF는 사실은 정말 규모도 작고 종류도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ETF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촘촘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즉 뭐냐, 국내에는 없는데 고수익의 채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고수익의 채권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위험 따라오겠죠. 즉
채권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등급이 뭐 BBB 등급이라든지 BB 등급 이런 것들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이 회사채가 부도가 나느냐, 법정 관리가 들어가냐 이런 부분을 부채자가 갚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이힐드 채권을 샀다. A라는 미국의 회사채를 샀다. 그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 정말 큰 손실을 날 수가 있지만 이 하이힐드 회사채에 대해서는 보면 뭐 요거는 이제 우선주도 있고요. 그냥 회사채만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는 이제 분산 투자가 보통 몇백 개 종목 이상 채권에 분산 투자가 돼 있고요. 국내는 채권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몇십 개밖에 없어요. 채권이라는 게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 잘 돼 있다. 금들도 보면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ETN도 있고요. 그 다음 이름이 다 다르죠. 현물 가격을 역으로 2배. 역으로 2배는 없죠. 우리는 인버스까지 있지만 역으로 2배도 있고요. 은 가격을 2배 추정도 있고요. 은 실물 가격을 추정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또 심지어 3배까지도 추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농산물. 아까도 뭐 농산물 같은 것도 농업 지수를 추정하는 ETF.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루에 거래가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치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죠. 이것들은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거래량 적은 것들은 사면 살 수 있는데 팔 때 내가 팔 수가 없어요. 내가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ETF 가격이 빠집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물론 LP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증권회사가 뭐 물량을 좀 대놓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왜곡이 된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귀금속주의 인덱스 이것들은 보면 주식을 사는 거죠. 귀금속주들은. 그 다음에 뭐 다우존스 지수를 역으로 2배 뭐 그런 쪽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ETF를 본다라고 하면 해외 쪽 ETF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ETF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